유나야, 제발 네 시아버지만 살려줘. 제발 유나야. 유나야, 제발.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 시어머니 최순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5년 전 상견례 자리에서 유나의 친정엄마 손을 내려다보던 목소리와 달랐어요. 손이 참 거치시네. 받길 오래 하셨나 봐. 최순자는 복순의 손등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날 복순은 임신한 딸 먹으라고 밤새 끓여 담아온 매실청을 들고 왔어요. 하지만 그 매실청은 상견례가 끝난 뒤 최순자의 손에 주차장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이런 거 아무거나 먹으면 몸 상하는 거야. 그리고 5년 뒤 그 매실청을 버렸던 최순자가 이번에는 유나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던 시어머니가 왜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꽃편지 사연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될까요? 소중한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상견례는 강남의 한정식집에서 열렸습니다. 방 안은 지나치게 조용했어요. 음식 냄새보다 먼저 느껴진 건 이 자리가 이미 최순자의 무대처럼 놓여 있다는 공기였습니다. 최순자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와 금팔찌가 조명 아래에서 조용히 빛났죠. 이준혁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오는 길에 준혁은 유나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엄마가 형식 중요하게 생각해. 오늘은 그냥 맞춰줘. 맞춰줘. 그 세 글자 안에는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하는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서윤아는 준혁 옆자리에 앉았어요. 임신 8주였습니다. 임신하게 되어 급하게 잡힌 상견례 자리였어요. 아침부터 속이 좋지 않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물잔을 손에 쥐고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엄마 박복순이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연한 회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어요. 조금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린 옷이었습니다. 손에는 보자기로 싼 유리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나가 입덧이 심하다고 해서요. 복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매실청을 조금 담가왔습니다. 잠깐의 침묵. 속이 울렁거릴 때 물에 타서 마시면 좀 낫거든요. 복순은 병을 식탁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유리병 안에는 짙은 갈색 매실청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최순자의 시선이 병이 아니라 복순의 손에 멈췄습니다. 굵은 손마디, 햇볕에 그을린 손등, 오래전 생긴 흉터들. 최순자는 고개를 조금 기울였어요. 이 손으로 평생 뭘 하셨어요?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복수는 자기 손을 천천히 무릎 아래로 내렸습니다. 농사도 좀 짓고 장사도 좀 했습니다. 최순자가 웃었습니다. 작게. 하지만 방 안 모두가 들을 만큼 또렷하게요. 시골쥐가 서울쥐 따라오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호호. 유나는 젓가락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뱃속에는 8주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지 못했어요. 이 자리가 깨지면 엄마가 또 혼자 모든 말을 듣게 될 것 같았거든요. 복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 놓인 매실청 병을 조금 더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 병 하나만큼은 딸 가까이에 두고 싶은 손길이었죠. 준혁은 물잔을 들었습니다. 유나는 그 순간 준혁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한마디쯤은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준혁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았어요. 그게 전부였죠. 시아버지 이병태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방 안에서 복순의 손을 보고 있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 손을 막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최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안 계신다면서요.
복순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최순자는 그것을 보고도 말을 이어갔어요. 이런 자리는 양쪽 어른이 다 계셔야 하는데. 짧은 웃음. 혼자 오시면 좀 허전하지 않아요? 유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상위의 나물에 고인 참기름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 최순자의 시선이 유나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유나 직업이 뭐라고? 준혁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의사예요. 제 직업인데 제 입보다 먼저 준혁의 입에서 나왔죠. 최순자의 눈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었습니다. 어머, 그래? 그 웃음은 축하하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잠깐 계산하는 얼굴이었죠. 요즘은 다들 애 낳고 나면 그만두더라고요. 최순자는 나물을 집어 접시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어야 하는데 면허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 다음 말은 조금 더 낮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들 잘 챙기는 게 최고 직업이지. 면허가 무슨 소용이에요. 유나의 귓속에서 그 말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유나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주차장 쪽에서 유리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툭! 그리고 최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누가 이런 걸 먹어요. 잠깐의 웃음. 위생도 모르겠고. 유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차장 기둥옆 검은 쓰레기통 안에 보자기 끈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깨진 유리병 조각이 보였어요. 짙은 갈색 매실청이 쓰레기통 안쪽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밤새 끓이고 식혀 딸 먹으라고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그 앞에서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복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나야. 유나가 돌아보았습니다. 복순은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웃고 있었어요. 괜찮다. 잠깐의 침묵. 상하면 냄새 났을 거야. 그 말이 유나를 더 오래 붙잡았습니다. 버려진 건 매실청인데 마치 엄마가 자기 마음을 먼저 치워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주차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복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복순은 빈 보자기를 한 팔로 안은 채 전화를 받았어요.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상견례 자리에서 웃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직접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순의 옆 얼굴이 주차장 조명 아래 잠깐 멈춰 있었어요. 눈빛이 달랐죠. 누군가의 말 앞에서 웃음으로 물러서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자료는 제 사무실로 보내세요. 복순은 전화를 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빈 보자기를 다시 접었습니다. 유나는 그 손을 봤어요. 방금 매실청 병을 놓아버린 손. 그리고 누군가의 자료를 직접 결정하겠다고 말한 손. 그 두 장면이 같은 손 위에 겹쳐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유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들었던 말보다 주차장 쓰레기통 안에 있던 보자기 끈이 더 오래 떠올랐어요. 엄마가 두 손으로 감싸들고 온 병. 입덧 심한 딸이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기를 바라며 밤새 끓였을 매실청. 그게 검은 쓰레기통 안에서 깨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손바닥으로 아직 평평한 배를 덮었습니다. 뱃속에는 8주 된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깨지면 복순이 또 혼자 모든 말을 듣게 될 것 같았죠. 유나는 그 생각 때문에 무너진 마음을 다시 접었습니다. 그렇게 유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결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늦게 복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괜찮니? 재촉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말이었어요.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숨소리만 오갔습니다.
그러다 복순이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돌아와도 괜찮다. 유나의 손이 휴대폰을 조금 더 꽉 쥐었습니다. 복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다만 하나는 기억해라. 짧은 침묵. 처음에 내 편 못 들어준 사람이. 복순이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갑자기 내 편이 되는 일은 드물다.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 안쪽으로 조용히 들어왔어요. 아프게 찌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깊이 박혔죠. 하지만 유나는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복순이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유나는 이미 머리와 화장을 마친 채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은 말없이 다가왔어요. 그저 유나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면사포 끝을 조심스럽게 펴주었습니다. 손끝이 느렸습니다. 마치 조금이라도 더 오래 딸 곁에 머물고 싶은 사람처럼요. 유나는 거울 속 복순의 손을 봤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최순자가 오래 내려다봤던 바로 그 손이었어요. 거칠고 굵은 손. 그런데 그 손이 지금은 딸의 면사포 한올을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것처럼 만지고 있었죠. 복수는 거울 속 딸 얼굴을 봤습니다. 예쁘다. 딱 3글자였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거울 속 복순의 손이 유나 어깨 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짧게, 아주 짧게요.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유나는 그 손을 붙잡지 못했어요.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 손이 떨어진 뒤로 유나의 곁에는 이상할 만큼 빈자리가 길어졌습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이사를 마치고 짐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새 집은 조용했습니다. 새 벽지 냄새, 새 마루 냄새, 아직 사람의 손이 충분히 닿지 않은 집 냄새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유나의 것들은 아무것도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분명 유나가 살 집인데 유나가 잠시 빌려 앉은 집 같았습니다. 짐 정리가 거의 끝날 무렵 유나는 박스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액자가 있었습니다. 의사 면허 액자였어요. 서유나, 의학 박사. 유나는 그 액자를 손에 들고 잠깐 서 있었습니다. 이 이름으로 회진을 돌았어요. 이 이름으로 차트를 썼습니다. 보호자 앞에서 설명을 했고 새벽 2시 병동복도를 혼자 걸은 적도 있었어요. 그 시간들이 이 이름 안에 들어 있었죠. 유나는 거실벽 한가운데에 액자를 걸었습니다. 흰 벽 위에 서유나라는 이름이 조용히 걸렸어요. 며칠 뒤 최순자가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구두 굽소리가 먼저 들어왔어요. 또각, 또각. 최순자는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벽을 봤습니다. 액자였습니다. 최순자는 피식 웃었어요. 아직도 저거 안 치웠어? 말이 끝날 때까지 시선은 액자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안 나가는 사람이 저걸 걸어두면 좀 이상하지 않아? 최순자는 혀를 찼어요.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 유나는 그 말이 액자에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에 하는 말이었죠. 서유나. 그 이름이 최순자의 눈에는 이 집 벽에 걸려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날 준혁은 최순자 편에 섰습니다. 유나야, 그냥 치우자. 준혁은 가볍게 말했어요. 과거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 유나는 준혁을 봤습니다. 연애할 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나는 서유나 그대로가 좋아.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준혁은 그 이름을 과거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 집 사람이잖아. 우리 집 사람. 유나는 그 말을 듣고 액자를 바라봤어요. 흰 벽 위에서 서유나라는 이름이 조명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순자와 준혁이 나간 뒤
유나는 혼자 거실에 섰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유나는 흰 벽에 걸린 액자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어요. 액자를 내렸습니다. 벽에는 작은 못자국만 남았어요. 유나는 액자를 품에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문을 열었어요. 겨울 이불을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혼수 그릇 상자 뒤쪽으로 액자를 밀어 넣었습니다. 서유나라는 이름이 천천히 어둠 속으로 들어갔어요. 유나는 장롱문을 닫았습니다. 탁!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서 짧게 울렸어요. 그날 서유나라는 이름은 장롱 안에 같이 닫혔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꺼내게 만들 사람이 다름 아닌 최순자 자신이 될 줄은 그때는 더더욱 몰랐죠. 임신 중에도 최순자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덧이 심한 날이었어요. 유나는 부엌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비린내가 올라오자 유나는 싱크대를 더 세게 붙잡았어요. 그때 최순자가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파 한 단, 무 반 토막, 생선 한 팩. 유나야, 오늘 저녁은 내가 좀 해.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최순자는 생선팩을 유나 쪽으로 밀었습니다. 임신이 병이니? 그 말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마치 물컵 하나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 것처럼요. 나는 배 불러서 김장도 했어. 거실에서는 준혁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준혁 쪽을 봤어요. 한 번쯤은 말려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리모컨을 손에 든 채 말했어요. 유나야, 그냥 해드려. 잠깐의 침묵. 엄마 세대는 다 그랬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나는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어요. 이 집에서 아픈 사람은 쉬는 게 아니라 더 조용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요. 도마 위에서 무가 잘렸습니다. 툭, 툭. 생선이 팬 위에 닿자 연기와 냄새가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유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국을 끓이고 생선을 뒤집고 반찬 그릇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밥상이 놓였을 때 최순자가 말했습니다. 봐라. 짧은 웃음. 하면 되잖니. 유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싱크대 안에는 비린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유나에게 작은 버릇이 생겼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물을 먼저 틀었어요. 싸. 물소리가 다른 소리를 덮어줬습니다. 최순자의 목소리도, 준혁의 목소리도,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말들도요. 그 무렵 유나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예전에 함께 근무하던 병원 선배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병원 소리가 들려왔어요. 삐, 삐, 모니터 소리, 간호사 호출 소리. 유나가 매일 숨처럼 마시던 그 공기였습니다. 선배가 말했습니다. 유나야, 이번에 췌장암 센터 확장하는데 잠깐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 다시 올 생각 없어?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들이 낯익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몸이 먼저 반응했거든요. 그때 거실에서 최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전화 끊어. 유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최순자는 소파에 앉아 유나 쪽은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 오시기 전에 상부터 차려야지. 전화기 너머의 병원 소리 위로 최순자의 목소리가 다시 덮였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전화 붙잡고 있으면 누가 밥 차리니? 유나는 식탁 위를 바라봤습니다. 반쯤 열린 반찬통, 씻지 못한 냄비, 도마 위에 남은 무조각,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어렵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그 선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유나야, 내 남편분이 먼저 전화하셨더라. 당분간 복귀 생각 없다고 들었어. 유나는 그 문장을 한참 봤습니다.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준혁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유나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병원에 전화했어? 준혁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아무렇지 않게 넥타이를 풀었어요. 당신 대신 정리해 준 거야. 유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셔츠 단추를 풀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쪽은 잊어. 그쪽? 유나가 밤마다 걸었던 병동. 유나가 이름을 걸고 서 있던 자리. 유나가 자기 손으로 살려내려고 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준혁의 입에서는 그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 물컵을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유리컵 바닥이 식탁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유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싸. 그 소리 속에서 유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물소리 아래에서 유나는 식탁 위 물컵만 바라봤습니다. 컵 바닥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어요. 준혁은 이미 같은 쪽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였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첫날, 유나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유아용 침대, 아이옷, 기저귀 박스, 젖병 소독기, 최순자가 준비해둔 것들이 거실과 아이방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우리 손주 첫 침대, 우리 손주 첫 옷, 우리 손주 첫 젖병. 그 글씨들이 집안 곳곳에서 유나를 보고 있었죠. 복순이 보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흘 뒤 친정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미역과 나물, 작은 반찬 몇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유리병 하나, 매실청이었습니다. 그 병을 보는 순간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상견례 날 주차장 쓰레기통 안에서 깨져 있던 그 병이 떠올랐거든요. 이번 병에는 노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나야, 많이 먹어라. 몸 상하면 오래 간다. 유나는 그 글씨를 보자마자 상자 옆에 발신 스티커를 손바닥으로 가렸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엄마 이름 옆 주소를 볼까 봐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최순자가 거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또 친정에서 보냈니? 유나는 상자 뚜껑을 덮으려 했습니다. 최순자의 손이 더 빨랐어요. 그녀는 매실청 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직도 이런 걸 보내? 짧은 웃음, 촌스럽게, 그리고 싱크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나가 급히 다가갔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먹을게요. 최순자가 병뚜껑을 돌리다 말고 유나를 봤습니다. 내가 먹으면 뭐가 달라져? 잠깐의 침묵. 애는 우리 집 애야. 그 말이 끝나고 병뚜껑이 열렸습니다. 짙은 매실향이 부엌 안에 퍼졌어요. 유나는 순간 엄마 집 마당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여름밤, 유리병, 끓는 물소리. 최순자는 그 향을 맡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실청을 싱크대 배수구에 천천히 부었습니다. 갈색 액체가 은색 배수구 안으로 사라졌어요. 최순자는 빈 병을 싱크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음엔 그냥 빈손으로 오셔도 돼요.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거실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엄마 말 들어. 아이 모니터 화면을 보며 그는 덧붙였어요. 산후에는 깔끔하게 먹어야지. 유나는 빈 병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빈 유리병을 씻어 찬장 가장 안쪽에 숨겼습니다. 유리병은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버려져도 괜찮다. 내가 버려진 건 아니니까. 엄마가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유나는 이상하게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유나는 친정에서 온 상자를 먼저 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기 전에요. 상자가 오면 먼저 열었고 쪽지가 있으면 먼저 접어서 화장대 서랍에 넣었어요. 발신 스티커가 보이면 상자를 먼저 돌려놓았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복순의 이름 옆에 찍힌 그 주소를 보지 못하게요.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평범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복순은 단 한 번도 그 이름으로 딸의 삶에 들어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보낸 마음이 직함으로 먼저 불리는 것이 싫었거든요. 아이 100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복수는 약속 시간에 맞춰 왔어요. 보자기는 2개였습니다. 하나는 아이 손에 맞게 가늘게 맞춘 금반지였어요. 다른 하나는 유나가 먹을 죽이었습니다. 애호박을 곱게 갈아 넣고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린 죽이었죠. 복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최순자가 아이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복순의 얼굴에 작은 웃음이 올라왔습니다. 기다려온 사람의 얼굴이었죠. 복순은 자연스럽게 아이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순자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잠깐만요, 어머님.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어요. 최순자는 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손 먼저 씻어야 해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 그 말이 거실 바닥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최순자는 복순의 손을 한번 봤어요. 상견례 때처럼요. 손이 거친 분들은 애 피부에 자국 날 수 있거든요. 최순자는 아이 볼을 손등으로 살짝 감쌌습니다. 우리 손주 피부가 얇아서요. 복순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내밀었던 팔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유나가 일어섰습니다. 아이를 받아 복순에게 건네주려 했어요. 그때 준혁이 말했습니다. 유나야, 엄마 말 들어. 그 목소리는 전보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이 혹시 탈이라도 나면 어떡해? 복수는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요. 그리고 조용히 세면대로 갔습니다. 물이 틀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싸. 복순이 손을 씻는 소리였습니다. 복순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최순자는 아이를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낮잠을 못 잤더니 예민한 상태예요. 복수는 다시 웃었어요. 그리고 아이 옆에 천천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이 발끝을 살짝 만졌어요. 발이 작았습니다. 그 따뜻한 발끝에 복순의 손이 잠깐 머물렀습니다. 아주 잠깐. 그게 그날 복순이 받은 전부였습니다. 복순은 보자기에서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반지였어요. 아이 손가락에 맞게 직접 맞춰온 것이었습니다. 복순은 그것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리고 죽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뚜껑 틈으로 참기름 냄새가 조금 올라왔어요. 최순자는 금반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100일 때 이런 거 잘 안 해요. 잠깐 웃음이 섞였어요. 아이한테 금속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고는 반지를 손끝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촌스럽기도 하고요.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온 지채 1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소리가 멀어졌어요. 식탁 위에는 죽이 아직 따뜻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금반지도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100일 사진을 찍으려는데 아이 손에 다른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낯선 반지였습니다. 반짝임은 더 컸고
모양은 더 화려했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엄마가 가져온 반지는요? 최순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촌스러워서 뺐어. 그리고 아이 손을 카메라 쪽으로 살짝 돌렸어요. 사진에는 우리 집 걸로 해야지. 우리 집 걸? 유나는 아이 손을 봤습니다. 작은 손가락에 낯선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복순이 맞춰온 반지는 서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아이 손에 끼워진 반지가 자꾸 눈에 걸렸어요. 누군가의 마음이 빠져나간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집안이 조용해진 뒤 유나는 혼자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죽뚜껑을 열자 참기름 냄새가 올라왔어요. 어릴 때 아플 때마다 맡던 냄새였습니다. 유나는 식은 죽을 끝까지 먹었습니다. 그날 복순이 이 집에 두고 간 것 중 유일하게 버려지지 않은 것이었어요. 100일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유나는 준혁을 더 자주 보게 됐어요.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최순자의 아들로서요. 처음에는 준혁도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최순자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잖아. 당신이 예민한 거야. 그 말이 몇 번 반복되자 유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유나의 말이 무게를 갖는 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준혁은 퇴근하고 들어와 넥타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당신 결혼 전에 나 지켜준다고 했잖아. 준혁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넥타이 매듭이 반쯤 풀린 채였어요. 그는 유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셔츠 단추를 풀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냉장고 진동음이 방 안에 낮게 깔렸습니다. 당신 의사였던 거 나도 별로였어. 유나는 천천히 준혁을 봤습니다. 그는 두 번째 단추를 풀었습니다. 엄마가 불편해한 것만 아니라 나도 좀 그랬어.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집에서도 의사 행세하면 나는 뭐가 돼? 그 말이 끝나자 냉장고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우웅. 아주 낮고 긴 소리였어요. 유나는 손 안에 물컵을 봤습니다. 유리잔 안에서 물이 조금 흔들리고 있었죠. 유나는 물컵을 내려다봤습니다. 유리잔 안에 물이 아주 조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 서유나 그대로가 좋다던 사람은 그 이름 앞에서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준혁은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탁! 그 5글자 뒤로 결혼 전의 말들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미안하다던 말도, 지켜주겠다던 말도, 서유나 그대로가 좋다던 말도요. 전부 그때의 일이 된 거였죠.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준혁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회식이라면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고 휴대폰은 늘 뒤집혀 있었어요. 늦은 밤에는 욕실 물소리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싸. 그 물소리를 들을 때마다 유나는 가만히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집의 물소리는 무언가를 감추는 소리처럼 들렸죠. 그러던 어느 날 소파에 잠든 준혁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어제 너무 좋았어. 다음엔 그 호텔 말고 다른 데 가자. 방 안에 냉장고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아이 방에서는 아이 숨소리가 모니터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유나는 휴대폰을 쿠션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재킷을 준혁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 위로 흘러내렸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준혁은 아주 짧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굴을 구겼어요. 너 요즘 너무 예민해. 그는 화를 내고 있었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애만 보니까 이상해진 거 아니야? 그 말이 끝나고 준혁은 먼저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아이 장난감 하나가 거실 바닥에 뒤집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걸 한참 보다가 천천히 주웠어요. 그리고 최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최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빛이 커튼 끝에 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순자는 찻잔을 들었어요. 남자들 다 그렇게 살아. 찻잔이 입가에 닿았습니다. 내가 남편 제대로 챙겼어? 최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유나를 봤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못 해주니까 밖으로 도는 거지. 유나는 최순자의 얼굴을 봤어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얼굴이었거든요. 최순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애도 있는데 이혼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덧붙였어요. 내가 참고 살면 집안은 굴러가. 잠깐의 침묵. 친정아버지도 없고 애 데리고 어디 가서 살 건데. 최순자는 유나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현실을 봐.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자고 있는 아이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고 깊었어요. 그날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가 조용히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참으면 집안이 굴러간다고 했죠. 유나는 아이 이불 끝을 천천히 펴주었습니다. 작은 이불이 손끝 아래에서 조용히 반듯해졌어요. 안방 장롱 안, 겨울 이불 아래, 그곳에는 의사 면허 액자가 있었습니다. 서윤아, 그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날 유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 이름을 꺼낼 날이 조용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이 처음으로 유나에게 손을 벌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시아버지 이병태가 병원에서 돌아온 날이었어요. 췌장암이었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든 최순자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의자 끄는 소리 하나에도 한마디를 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진단서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식탁 위에는 흰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췌장암. 그 두 글자가 하루 종일 거기 있었습니다. 최순자는 하루 종일 전화를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 병원은 석 달 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병원은 자료 검토부터 하라고 했어요. 세 번째 병원은 담당 교수가 해외 출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말은 같았습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강현우 교수. 국내에서 췌장암 수술을 가장 많이 맡아온 명의였어요. 최순자는 그 이름을 적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병원에서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이사장실 승인 없이는 어렵습니다. 최순자는 그 말을 메모지 한쪽에 굵게 적었습니다. 이사장실. 그 문이 누구의 이름으로 열리는지도 모르고요. 그때 최순자가 유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의사였잖아. 유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물속에 둔 채 멈췄어요.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싸. 최순자는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면허증 장롱에 넣어두라고 딴 거 아니잖아. 유나의 손끝이 물속에서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장롱. 겨울 이불 아래. 혼수 그릇 상자 뒤쪽. 그 안에 서윤아라는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순자가 치우라고 했고 준혁이 과거라고 했던 그 이름이었죠. 그 이름을 이제 와서 최순자가 먼저 꺼내고 있었습니다. 아는 의사 있으면 연락해봐. 최순자의 손이 유나의 팔을 잡았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한때 복순이 보낸 상자를 밀어냈고 아이 손에 반지를 바꿔 끼웠고 죽 그릇을 의심했죠. 그 손이 지금은 유나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말했어요. 유나야, 아버지 일이잖아. 유나는 준혁을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유나를 보고 있었지만 그 눈 안에 유나는 없었어요. 필요한 것이 있었고 그게 유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최순자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살았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유나는 말없이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물이 멈췄어요. 갑자기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나는 손에 묻은 물기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최순자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누굴 부르려고. 유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짧게 이어졌어요. 상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나는 낮게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최순자는 유나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유나는 계속 말했어요. 강현우 교수님께 자료 검토 연결 가능할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디로 연결했는지 유나는 말하지 않았어요. 최순자도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유나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무언가가 연결되었다는 것만 알았죠. 3분 뒤였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진료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강현우 교수가 직접 자료를 보겠다고 했어요. 최순자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메모지와 진단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장실. 그 단어만 최순자의 눈앞에 오래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문이 누구의 손으로 열렸는지 최순자는 다음날 병원 로비에 서기 전까지 끝내 몰랐습니다. 병원 로비의 바닥은 이상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 안쪽에 걸렸어요. 최순자는 그 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유나 앞이었습니다. 유나야. 그녀의 목소리는 상견례 때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는 사람의 손을 내려다보던 목소리였고 지금은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싶은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내 시아버지만 살려줘. 유나는 최순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주차장 쓰레기통 안에서 깨져있던 매실청 병이 떠올랐습니다. 유리 조각, 갈색으로 젖어있던 보자기. 요즘 누가 이런 걸 먹어요. 위생도 모르겠고. 최순자가 했던 말들이 병원 로비의 소독약 냄새 속에서 다시 떠올랐어요. 유나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엄마.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최순자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어요. 유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강현우 교수님 건 엄마가 직접 봐줘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복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비에 있니? 네. 거기 있어라. 잠깐의 침묵. 내가 내려가마. 유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순자는
아직 엘리베이터 쪽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시골쥐라 비웃고 매실청까지 버렸던 그 여자가 어느 문으로 내려오는지도 모른 채요. 3분 뒤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먼저 뛰어나왔어요. 그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박복순이 걸어 나왔습니다. 상견례 날과 같은 손이었습니다. 굵은 손마디, 오래된 흉터, 햇볕에 그을린 손등. 하지만 그 손에는 이제 보자기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직원들이 그 손끝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그 한마디에 최순자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복수는 최순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유나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니?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년 전 쓰레기통 옆에서 미처 꺼내지 못했던 말이 목 안쪽에 걸렸습니다. 최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복순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비웃었던 그 손, 딸 먹이려고 가져온 매실청을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손, 그 손이 남편의 생사를 가를 병원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최순자의 시선이 복순의 손에서 자기 무릎으로 내려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차가웠어요. 주차장 쓰레기통 안에서 흐르던 갈색 매실청이 그 차가운 바닥 위로 다시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복순의 손보다 자기 무릎이 더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사장실 문이 열렸어요. 문패에는 박복순 이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검은 글씨였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글씨 앞에서 최순자는 한동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오후 햇빛이 창을 통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 빛 안에 앉아 있었어요. 상견례 때처럼 조용한 얼굴이었습니다. 표정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자리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식탁 끝이었고 지금은 이사장실 중앙이었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순자의 눈에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복수는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최순자의 눈이 이제야 늦게 흔들리고 있었죠. 복수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손마디가 굵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 최순자가 오래 내려다봤던 바로 그 손. 100일 날 손주를 안으려다 허공에서 멈췄던 바로 그 손. 산후 상자를 싸고 젖은 쪽지를 쓰고 죽을 끓이고 밤 조림을 담았던 손. 그 손이 지금 이사장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그날도 이 손이었고 오늘도 이 손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복순은 자기 손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어요. 사돈어른은 그날 이 손을 보고 평생 손 놓고 쉬어본 적 없냐고 하셨죠. 최순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맞습니다. 짧은 침묵. 흙도 만졌습니다. 복순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어요. 피도 닦았습니다. 최순자의 입술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딸도 키웠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복수는 천천히 마지막 말을 얹었습니다. 병원도 세웠습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의 공기를 조용히 바꿔놓았어요. 복수는 시선을 서류 위로 잠깐 내렸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제가 딸 먹으라고 보낸 음식도 버리셨죠?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상견례 날 매실청도요. 짧은 침묵. 산후에 보낸 나물도요. 유나의 손끝이 치맛자락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주차장 쓰레기통, 젖은 상자.
번져 있던 쪽지. 유나야, 많이 먹어라. 몸 상하면 오래 간다. 그 글씨들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죠. 최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 음식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침묵. 딸 속이 편하라고 보낸 거였어요.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조용해서 그 말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복순이 물었습니다. 제 음식이 싫으셨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최순자를 바라봤어요. 아니면 제 딸이 친정의 사랑을 받는 게 싫으셨습니까? 이사장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복순의 시선이 다시 자기 손으로 내려갔어요. 오래된 손등을 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100일 날에는 손은 씻었냐고 물으셨죠. 짧은 침묵. 아이 피부에 자국 날 수 있다고도 하셨고요. 복수는 손등을 한번 쓸었습니다. 손주는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유나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발끝만 만지고 돌아왔습니다. 복수는 그 말을 아주 천천히 했어요. 방 안 누구도 그 말을 막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최순자를 다시 봤습니다. 그날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제 딸이 더 곤란해질까 봐서요. 그 말에 유나의 숨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복순의 손이 서류 끝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상견례 날에도 100일 날에도 그 손은 그렇게 말을 삼켰습니다. 최순자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제야 최순자가 입을 열었어요. 사돈어른.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짧은 침묵. 몰라봤습니다. 복수는 시선을 서류로 내렸습니다. 손이 천천히 서류 위를 넘겼어요. 진료는 연결하겠습니다. 잠깐 사이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환자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최순자의 무릎이 그 자리에서 꺾였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유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복순의 손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거칠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평생 손 놓고 쉬어본 적 없냐고 비웃었던 바로 그 손. 그 손이 이 병원을 세운 손이었습니다. 딸을 키운 손이었고 손주 발끝만 만지고 돌아서야 했던 손이었죠. 그리고 오늘 그 손은 아무도 밀어내지 못하는 자리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현우 교수 진료가 연결됐습니다. 수술 가능성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다는 말이 돌아왔어요. 진료실 쪽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는 그 문소리를 듣고 천천히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사장실 복도를 나오면서였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대리석 바닥 위에 고요히 누워 있었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세 사람의 구두 소리만 형광등 아래로 흘러갔어요. 그때 최순자가 유나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기를 2번 했어요. 그리고 겨우 말했습니다. 유나야. 유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두 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내가 잘못했다. 유나는 복도 끝을 보며 걸었습니다. 최순자의 목소리가 뒤늦게 따라왔어요. 내 어머니한테도 내가 너무했어. 짧은 침묵. 그때는 몰랐어. 유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최순자를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복도 끝을 향한 채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진료 연결은 해드렸어요. 잠깐 사이가 있었습니다. 환자니까요.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멎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며느리 노릇이에요. 최순자의 숨이 멈췄습니다. 준혁이 바로 말했어요. 유나야, 지금 무슨 소리야? 유나는 준혁을 봤습니다. 눈가에는 물기가 없었어요. 입술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만 그 얼굴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죠. 당신은 결혼 전에 나를 지키겠다고 했어.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어머니 편에 섰고 짧은 침묵. 나중에는 다른 사람 편에 섰지. 최순자가 끼어들려 했습니다. 유나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잖아요. 최순자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참으라고 하셨죠. 유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그리고 먼저 걷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따라왔어요. 유나야, 지금 아버지 얼마나 힘드신지 안 보여? 유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조금 더 급해졌어요. 나중에 다 얘기하자. 그 말에 유나의 구두 소리가 멈췄습니다.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랬어. 준혁의 입이 작게 열렸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유나는 준혁을 봤어요. 나중에 얘기하자고.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또렷했죠. 그렇게 미루다가 여기까지 왔어. 유나는 하나씩 말했습니다. 상견례 때도 나중에. 잠깐의 침묵. 액자 치울 때도 나중에. 엄마가 산후 음식 버릴 때도 나중에. 최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났을 때도 나중에.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나는 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얘기하자고 미룬 것들이 5년이 됐어. 5년. 그 말이 복도 바닥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최순자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왔어요. 유나의 구두 소리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 유나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거 맞죠?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최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그대로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유나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최순자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운전대만 잡고 있었어요. 유나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했던 말이 아직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죠. 손끝이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유나는 무릎 위에서 그 손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유나는 아이 방문을 조용히 닫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묵은 장롱 냄새가 났습니다. 유나는 장롱 앞에 섰습니다. 한때 그 앞에서 오래 서 있던 날이 있었어요. 서유나라는 이름을 겨울 이불 아래로 밀어넣던 밤이었습니다. 그때도 방 안은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오늘도 조용했어요. 다만 유나의 손이 장롱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장롱문을 열었어요. 겨울 이불을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혼수 그릇 상자 뒤쪽을 더듬었어요. 손끝에 액자 모서리가 닿았습니다. 의사 면허 액자였습니다. 서유나, 의학 박사. 유나는 그 이름을 손 안에 들고 잠깐 서 있었습니다. 이 이름을 장롱 안에 넣던 날 밤이 떠올랐어요. 장롱문이 닫히던 소리. 탁! 그 소리가 귓속에서 짧게 울렸습니다. 그날과 똑같은 소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죠. 그때는 집어넣는 손이었고 지금은 꺼내는 손이었으니까요. 유나는 액자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장롱 안쪽 서랍을 열었어요. 흰 봉투가 있었습니다. 겉면 한쪽이 살짝 달아 있었어요. 꺼냈다가 다시 넣고 또 꺼냈다가 다시 넣은 흔적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그 서류는 오래 접혀 있던 종이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던 밤,
준혁의 휴대폰을 보던 밤, 복순의 젖은 쪽지를 말리던 밤, 장롱 속 액자를 다시 만져보던 밤, 그 모든 밤이 이 흰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위에 놓인 것들을 봤어요. 액자와 봉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너 진짜 이럴 거야?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조금 더 급해졌어요. 애는? 잠깐의 침묵. 애 생각 안 해?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야. 준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오래 준비된 말이었죠. 그때 방문 밖에서 최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애 데리고 어디 가서 살 건데? 유나는 액자를 든 채 문 쪽을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이 오래 박혔을 겁니다. 친정아버지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애 데리고 어디 가서 살 거냐는 말. 그 말들이 늘 유나를 붙잡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집으로 갑니다. 방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제 그 엄마가 누구인지 최순자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유나는 액자를 품에 안은 채 방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는 이 이름을 장롱 뒤에 밀어넣지 않아도 됐습니다. 유나는 봉투를 들어 준혁에게 내밀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이미 마음속에서 수없이 연습한 일이었으니까요. 준혁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봉투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액자를 들고 아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이 옆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고 깊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유나는 아이와 함께 복순의 집으로 갔어요. 큰 짐은 없었습니다. 아이 옷 몇 벌, 유나 집 몇 가지, 그리고 의사 면허 액자. 그게 전부였어요. 복순은 현관문을 열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어줬어요. 그게 복순의 대답이었습니다. 아이가 먼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복순이 쪼그려 앉아 아이를 받았어요. 두 팔로 꼭 안았습니다. 100일날 발끝밖에 만지지 못했던 손이 이번에는 아이 등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그 손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아이 등이 그 손 안에 가만히 안겨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밤 조림이 있었습니다. 작은 유리 그릇 안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어요. 상견례 날 주차장 쓰레기통 앞에서 버려졌던 그 밤 조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누가 밀어내지 않는 자리에요. 매실청도 있었습니다. 유리병 안에서 연한 금빛이 조용히 흔들렸어요.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됐어요. 유나가 알아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유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밤 조림을 한 숟가락 떴어요. 달큰한 조청 냄새가 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맡아온 냄새였어요. 이 냄새가 나는 곳에서는 언제나 자기가 자기일 수 있었죠. 복순에 부엌에서 아프던 날 밤에 시험 전날 새벽에 손등 위로 무언가가 흘렀어요. 뜨거웠습니다. 유나는 손등을 봤습니다. 또 한 방울이 흘렀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손등을 닦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아이와 함께 거실에 있었습니다. 유나 쪽을 보지 않았어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었죠. 복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나는 밤 조림을 천천히 다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요. 숟가락이 그릇 바닥에 가만히 닿았습니다. 유나는 그 소리를 오래 듣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아이를 재우고 복순의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이 이불을 꺼내줬습니다. 좁을 텐데.
유나가 말했어요. 좁아도 숨이 쉬어져. 복수는 아무 말 없이 베개를 놓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유나는 아이 옆에 누웠어요. 복순의 집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 된장 냄새, 누군가 오래 살아온 냄새. 그 냄새가 코에 닿는 순간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그냥 두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5년을 살았어요. 음식을 숨기고, 이름을 장롱에 넣고,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괜찮은 척하고, 예민한 사람이 아닌 척하고, 엄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잘 먹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그 5년이 지금 이 방 안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고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어요. 조용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부엌에서 된장국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가 옆에서 기지개를 켜며 말했어요. 배고파. 유나는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응, 밥 먹으러 가자. 식탁에 앉으니 국이 나왔고 밥이 나왔고 반찬이 나왔습니다. 복수는 건너편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디 가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왔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이 집이었죠. 그날 아침 유나의 숟가락은 오래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새집 거실벽에 못을 박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어요. 허락받듯 걸었던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유나는 의사 면허 액자를 걸었어요. 서유나. 장롱 속 겨울 이불 아래 숨어있던 이름이 다시 집 한가운데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액자 유리 위에 얹혔어요. 유나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낯설지 않을 때까지요. 유나는 복순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하려고. 복순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안에는 걱정도 있었고, 안도도 있었고, 오래 참아온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복수는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 또 잠깐 있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내 이름으로 살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액자를 바라봤어요. 아이가 옆에서 유나 다리를 잡고 액자를 올려다 봤습니다. 엄마 이름? 유나가 말했어요. 응, 엄마 이름이야. 아이가 따라 읽었습니다. 윤, 한 글자씩, 또박또박. 유나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집안이 조용하고 환했습니다. 서유나라는 이름은 더 이상 며느리라는 말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아내라는 말 뒤에도요. 엄마라는 말 뒤에도요. 이제야 그 이름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은 가족이라는 말 뒤에 너무 오래 접혀 있으면 안 됩니다. 며느리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이름이 먼저 있었으니까요. 오늘 유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장 마음에 오래 남은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버려진 매실청이었나요? 장롱 속에 숨겨진 액자였나요? 아니면 아이가 또박또박 불러준 서유나라는 이름이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꽃편지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